자, 셜록 홈즈의 세계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그 전설적인 탐정을 죽음에서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온 바로 그 이야기, 빈집의 모험입니다. 라이헨바우 폭포의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모두가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던 바로 그 런던으로 함께 돌아가서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셜록 홈즈가 라이헨바우 폭포의 물안개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3년. 런던은 마치 심장을 잃은 도시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의 모든 활약을 기록했던 왓슨 박사에게 홈즈의 부재는 정말이지 뼈아픈 상실 그 자체였죠. 왓슨은 홈즈가 없는 세상에서 신문 지면을 채우는 온갖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보면서 깊은 무력감과 그리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홈즈 없는 세상에서 왓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여전히 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사건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홈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의 방식을 흉내내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늘 씁쓸했습니다. 친구의 천재적인 통찰력 없이는 그가 남긴 수사 방법만으로는 결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만 매번 확인할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왓슨의 이 무력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로널드 어데어라는 젊은 귀족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이죠. 이 사건은요, 마치 오직 셜록 홈즈만이 풀 수 있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도 왓슨 자신도 단 하나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미스테리였어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는 로널드 어데어 경입니다. 그는 메이누스 백작의 아들로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상류층 신사 같죠. 주변에 적을 만든 적도 없고 도박이나 술 같은 특별한 악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약혼이 깨진 적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원만하게 해결될 정도였죠. 그의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하고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온화한 젊은 귀족에게 1894년 3월 30일 밤 가장 기이하고 폭력적인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대체 누가? 왜 그랬을까요? 로널드 어데어의 삶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오락거리가 있다면 바로 카드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망칠 정도의 무모한 도박꾼은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아주 신중한 플레이어로 대부분은 돈을 따는 쪽이었죠. 사망 당일에도 고작 5파운드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가 몇 주 전 무려 420파운드라는 꽤 큰 돈을 땄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의 파트너가 바로 모런 대령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름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자,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보죠. 밤 10시 정각 어데어가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가족들은 다 외출 중이었고요. 하녀는 그가 2층에 있는 자기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적. 그게 끝이었어요. 1시간 20분 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밤 11시 20분에 가족들이 돌아와서야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대답이 없자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린 방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문은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드나들 수 없는 2층이었죠. 피해자는 리볼버 총탄에 맞아 끔찍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정작 방 안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그럼 강도일까요? 아니요. 테이블 위에는 현금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사건을 완벽한 미궁 속으로 빠뜨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버나가 한복판에 있는 집, 그것도 안에서 잠긴 방 안에서 총소리 하나 없이 심지어 범행 도구인 총도 남기지 않은 채 리볼버 총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근처에 마차 정류장까지 있었지만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거의 마술에 가깝지 않나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미스터리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젓고 있을 때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남자가 충격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왓슨이 길을 걷다가 웬 꼬부랑 할아버지랑 부딪힙니다. 노인은 들고 있던 낡은 책들을 와르르 쏟았고 왓슨은 미안한 마음에 책을 주워주죠. 그냥 평범한, 약간은 귀찮은 그런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왓슨의 서재까지 따라 들어오죠. 왓슨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 온 런던이 곧 뒤집어질 거라는 걸요. 서재 안으로 들어온 노인이 갑자기 천천히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희미했던 눈빛이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돌아옵니다. 주름 가득했던 얼굴이 왓슨이 3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왓슨의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왓슨,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충격받을 줄은 몰랐어. 이 한마디에 왓슨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유령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건 분명히 살아서 숨쉬는 셜록 홈즈였습니다. 셜록 홈즈가 돌아왔습니다. 이 충격이 가라앉고 나니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그 끔찍한 라이헨바흐 폭포에서 살아남았으며 또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생존을 꼭꼭 숨겨야만 했을까요? 홈즈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야만 했던 이유, 그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리어티 교수의 잔당들 때문이었죠. 모리어티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왕거미였어요. 그 왕거미는 죽었지만 거미줄에 매달린 가장 독한 새끼 거미들은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홈즈는 자신이 죽었다고 세상이 믿게 만들어야만 그 뱀 같은 놈들이 경계를 풀고 굴 밖으로 기어나올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것이 그의 남은 적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왓슨이 기록한 것과는 달리 홈즈는 모리어티와 함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리어티가 심연으로 사라진 후 홈즈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절벽을 기어 올랐죠. 발밑에선 폭포가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고 손에 잡은 풀이 뽑히는 아슬아슬한 순간들. 마침내 숨을 곳을 찾았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모리어티의 부하가 자신을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는 것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한 자신은 영원히 사냥감 신세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셜록 홈즈는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대신 시거슨이라는 이름의 노르웨이 탐험가가 나타났죠. 그는 2년 동안 티베트의 오지를 누비고 페르시아를 거쳐 메카까지 여행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탐험기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셜록 홈즈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런던의 위협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무렵 그는 프랑스의 한 연구실에서 조용히 화학 연구에 몰두하며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3년 동안 홈즈가 살아있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마이크로프트 홈즈였죠. 마이크로프트는 동생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즉 베이커가 221번지의 그의 방을 먼지 하나 없이 그가 떠났던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깊은 형제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홈즈가 3년 만에 런던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 바로 이 파크레인 미스터리가 모리어티 조직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잔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가 온 거죠.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홈즈의 추리는 번개처럼 명쾌합니다. 자,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첫째, 어데어는 소리 없는 총에 맞아 죽었다. 둘째, 자신을 노리는 모리어티의 잔당, 바로 그 모런 대령은 소리 없는 공기총의 명수다. 셋째, 어데어는 죽기 직전 바로 그 모론과 함께 있었다. 어떤가요?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모런 대령을 가리키고 있죠. 모런이 어데어를 죽였고 이제 살아 돌아온 자신을 노리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 위험천만한 맹수를 어떻게 잡을까요? 홈즈의 계명은
정말이지 홈즈답습니다. 아주 대담하고 연극적이죠. 그 핵심은 바로 이 밀랍 흉상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실물 크기의 흉상을 창가에 세워두고 마치 자신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날 쏘고 싶으면 마음껏 쏴봐라 하고 암살자를 유인하는 완벽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제 덫이 설치됩니다. 홈즈와 왓슨은 베이커가 건너편의 빈집으로 잠입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저격의 가장 완벽한 장소니까요.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서 창밖으로 보이는 미끼, 즉 밀랍 흉상의 그림자만을 바라봅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언제 나타날지 모를 암살자가 나타나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마침내 한 남자가 그 빈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아주 익숙하게 공기총을 조립해 창문을 향해 조준합니다. 격발!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밀랍 흉상의 머리가 박살나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홈즈와 왓슨이 그를 덮칩니다. 붙잡힌 범인의 정체는 역시나 세바스티안 모런 대령, 모리어티의 오른팔이자 어데어를 살해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체포된 모런 대령에게 홈즈는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이 빈집과 이 편리한 창문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소. 이건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죠. 사실 네가 여기로 올 줄 알고 내가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말이나 다름없잖아요? 사냥꾼이 자신이 선택한 완벽한 사냥터에서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버린 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야말로 홈즈다운 멋진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모리어티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와의 길고 긴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런던의 질서는 회복되었고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는 다시 베이커가 221B로 돌아왔죠. 죽음에서 돌아온 명탐정과 그의 유일한 친구. 자,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콤비 앞에는 이제 또 어떤 기상천외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셜록 홈즈가 극적인 귀환을 했을 때 런던의 범죄 세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겠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뭐랄까 평범한 강도나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전설적인 추리력조차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정말 기이하고 또 불가사의한 사건들이었죠. 홈즈가 말하니 일련의 추론들이라는 거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사실 홈즈의 천재성은 번뜩이는 영감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단서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거대한 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자, 그가 베이커가로 돌아오자마자 마주한 세 가지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이 추론의 사슬이 어떻게 엮이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으슥한 골목이나 핏자국이 낭자한 범죄 현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평화로운 노퍼그 시골 저택. 그곳에 사는 지주와 그의 미국인 아내를 그야말로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이는 그림 한 장.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힐튼 큐빗이라는 신서가 정말 절박한 표정으로 홈즈를 찾아옵니다. 바로 이 그림들 때문인데요. 그의 집 주변에 어느 날부턴가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씨가 말 그대로 혼비백산하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였어요. 큐빗 씨는 정말 괴로운 상황에 처한 거죠. 아내와의 약속, 즉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사랑과 신의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아마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린 졸라맨 그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홈즈는 그 그림들 속에서 즉시 어떤 패턴을 읽어내죠. 이건 그냥 되는 대로 그린 낙서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 인형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대신하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암호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게 홈즈식 추리의 시작점이었어요. 홈즈의 접근법은 정말이지 순수한 논리 그 자체입니다. 그는 어떤 언어든 가장 자주 쓰이는 글자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 아나 이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단연 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춤추는 인형을 이라고 가정한 뒤에 이 작은 확신 하나를 발판 삼아서 암호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아주 과학적인 분석인 셈이죠. QBC가 계속해서 새로운 암호 쪽지를 보내오면서 홈즈의 해독은 점점 더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메시지는 점점 더 섬뜩해지죠. 마침내 에이브 슬레이니라는 이름이 딱 드러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이 보낸 명백하고 끔찍한 위협임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은 처음엔 흥미로운 지적 퍼즐처럼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생사를 다투는 시간과의 경주로 돌변합니다. 하지만 정말 비극적이게도 홈즈의 경고는 총송보다 딱 한 발 늦게 도착하고 말아요. 이제 범죄 현장에 도착한 홈즈는 뭘 할까요? 좌절할까요? 아니죠. 그는 살인자가 사용했던 그 비밀 언어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바로 그 적의 심장을 겨누는 격입니다. 결국 홈즈의 덫에 걸려든 범인, 에이브 슬레이니. 그는 이 귀괴한 암호 뒤에 숨겨져 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건 바로 엘씨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시카고 갱단이라는 그녀의 끔찍한 과거였습니다. 춤추는 사람 인형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신의 끔찍한 과거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과거는 끝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암호 해독 같은 순수한 논리 퍼즐에서 좀 벗어나 볼까요? 이제는 예리한 관찰력과 한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를 꿰뚫어 봐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스미스라는 젊은 여성이 홈즈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기차역에서 고용주의 집까지 가는 그 외로운 길 위에서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정체불명의 자전거 타는 남자 때문에 말 그대로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상한 건 그 남자가 결코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저 멀리서 따라오기만 할 뿐. 스미스 양의 새로운 삶은 두 낭자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명은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고용주 캐러더스 씨. 다른 한 명은 그의 지인이자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불량배 같은 우들리 씨. 이렇게 선과 악처럼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면서 유령 같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미스터리에 복잡한 인간관계라는 새로운 층이 더해집니다. 홈즈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이 재정적인 모순에 주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교사에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의 월급을 줄 형편은 되면서 정작 마차 한 대 유지할 돈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좀 이상한 점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얇은 표면에 난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홈즈는 바로 그 균열을 파고들어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의 충실한 친구 왓슨이 먼저 현장에 가서 조사를 시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홈즈의 이 부드러우면서도 뼈 있는 비판은 그냥 보는 것과 모든 것을 꿰뚫어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할까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저 무작위적인 스토킹처럼 보였던 추격은 사실 바이올렛의 막대한 유산을 노린 사악한 음모의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은 그녀를 따라다니던 유령 같은 남자가 사실은 그녀를 지키려 했던 캐러더스 씨였다는 겁니다. 그는 바이올렛과 사랑에 빠진 뒤 탐욕으로 시작했던 계획을 후회하며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홈즈와 왓슨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들리가 바이올렛을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찰나 캐러더스가 나타나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들리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말이죠. 자, 기이한 암호와 유령 같은 스토커 사건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영국 사회의 최상층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강력한 공작 가문의 외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야말로 국가적인 납치 사건입니다. 6,000파운드. 이것은 홀드니스 공작이 아들을 찾기 위해 내건 어마어마한 보상금입니다.
아들의 행방에 5,000파운드, 그리고 납치범의 이름에 추가로 1,000파운드.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공작이 얼마나 절박한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홈즈는 즉시 좌절감을 표합니다. 왜냐고요? 무려 3일이나 지체됐기 때문이죠. 홈즈에게 범죄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바람과 비에 씻겨 사라져버리는 아주 귀중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현장의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흙 위에 난 자전거 바퀴 자국일 뿐입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에게 이 자국은 범인의 서명과도 같죠. 그는 타이어 자국만 보고도 이게 덜럽 타이어라는 걸 즉시 알아채고 실종된 교사의 파머 타이어와는 다르다는 걸 간파합니다.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이할 정도의 전문 지식이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이 암울한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가출이나 납치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이 사건은 잔혹한 살인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소년의 탈출에 아주 폭력적인 동행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홈즈는 이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던럽 타이어 자국에서 시작해서 소가 있을 리 없는 황무지의 소 발자국을 거쳐 마침내 말 편자에 이르기까지.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물리적 증거들의 사슬을 끈기 있게 따라가죠. 각각의 조각이 그를 진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홈즈의 눈부신 추리가 빛을 발합니다. 모든 단서를 하나로 꿰뚫는 섬광과도 같죠. 범인은 말을 타고 소년을 납치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소발자국처럼 보이는 특수 제작된 편자를 말에게 박았던 겁니다. 현대의 범죄 현장에서 중세시대에나 쓰였을 법한 기만수를 발견해내는 홈즈의 통찰력, 정말 감탄스럽지 않나요?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이 납치는 외부의 적이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공작의 사생아이자 개인 비서였던 제임스 와일더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꾸민 내부 소행이었던 겁니다. 질투와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죠.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의 천재성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순수한 지적 퍼즐을 푸는 암호 해독가였다가 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읽어내는 심리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흙 위에 남은 아주 희미한 흔적을 쫓는 최고의 추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조합에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기이한 퍼즐이라도 그 중심에는 결국 질투하고 사랑하고 후회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홈즈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명탐정 셜록 홈즈가 돌아왔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규환에서 홈즈는 그야말로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상류층의 삶, 그 이면에 감춰진 아주 어둡고 끈적한 비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한 남자에게 홈즈가 던지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학교 교장이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릴 정도의 위기. 이 한마디는 셜록 홈즈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앞으로 그가 마주할 사건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또 그 사건들이 영국 사회 최상류층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홈즈가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세상은 아시다시피 범죄계의 나폴레옹이라 불렸던 모리아티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 홈즈는 사실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왓슨에게 털어놓듯이 그의 죽음은 사실 모리아티 조직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던 거죠.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세상의 눈을 완벽하게 피해 그림자 속에서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혼자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홈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거대한 악의 조직이라는 건 마치 뱀과 같아서 머리, 즉 모리아티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남은 몸통이 더 날뛰게 될 수도 있죠. 그는 뱀의 몸통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귀환이 그토록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의 무대는 바로 영국 귀족사회, 그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단 하나의 스캔들이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의 명예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홈즈를 찾아온 의뢰인.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기동이라고 불리는 홀더네스 공작입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아들이, 그것도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으니 이건 단순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딱 보면 그냥 단순 가출 사건 같아요. 그쵸? 아마 독일어 교사가 아이를 꼬드겨서 같이 도망친 게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홈즈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학교 측이 무려 사흘이나 시간을 끌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건 정말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 동안 범인들은 흔적을 지울 충분한 여유를 벌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이미 비바람에 다 씻겨 나가버렸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홈즈의 진짜 추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살해된 독일어 교사는 자전거를 아주 잘 탔던 사람인데 학교에서 무려 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죠. 이건 그가 쫓던 아이, 역시 그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에는 다른 자전거 바퀴 자국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는, 마치 불가능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잖아요? 이 기묘한 상황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홈즈는 근처 대장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죠. 바로 추격자를 속이기 위해서 소 발굽 모양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편자를 박은 말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건 중세시대의 약탈자들이나 쓰던 아주 오래된 속임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황무지를 가로지른 소는 사실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져 있던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건 돈을 노린 단순 납치극이 아니었어요. 공작의 어두운 과거에서 비롯된 가문 내부의 처절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바로 공작의 숨겨진 아들, 사생아였던 제임스 와일더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거죠.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혈통의 비밀을 넘어 부와 상업에 얽힌 아주 잔혹한 비밀을 다뤄볼 겁니다. 블랙 피터라고 불렸던 피해자 피터 캐리, 그는 정말 극명한 이중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엄격한 청교도인 척했지만 집에서는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일삼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던 거죠. 자신의 작살에 꿰뚫려 오두막벽에 박힌 채 발견된 그의 죽음은 끔찍했지만 솔직히 마을 사람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사건의 뿌리가 무려 10년도 더 된 금융범죄에 닿아있다는 겁니다. 홈즈는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꿰어 맞추기 시작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북극해에서 캐리의 배가 우연히 사라지는가의 요트와 마주쳤을 것이고 바로 그 순간 거액의 유가증권이 주인을 바꿨을 거라는 아주 논리적인 추리를 세우게 되죠. 이 대목이 또 홈즈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극적이면서도 아주 실용적인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는 살인자가 틀림없이 작살잡이일 거라고 확신하고 그를 베이커가 221비 자기 집으로 직접 끌어들일 완벽한 미끼를 던진 거죠. 살인자는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물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요. 술에 취해서 격분한 블랙 피터가 훔친 돈에 자기 몫을 떼어먹으려고 했고 심지어 칼까지 뽑아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케언스의 이 이야기는 피터 캐리가 쌓아올린 부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비밀을 무기로 삼아 사업을 하는 남자. 셜록 홈즈를 가장 깊은 도덕적 딜레마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악의 제왕입니다. 홈즈가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이라는 인물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적개심을 넘어선 유례없는 혐오감입니다.
격정이나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밀버턴은 아주 냉정하고 치계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고문해서 이익을 챙깁니다. 더 끔찍한 건 그의 희생자들이 사회적 파멸이 두려워 감히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항상 법의 소나기 바로 바깥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밀버턴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그의 사업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귀족들이 사회적 평판이 무너지는 걸 죽기보다 두려워한다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서 그들의 사적인 편지나 과거의 실수를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바꾸는 거죠. 법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 시스템을 수호해야 할 정의의 탐정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홈즈가 내린 결론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기로 한 거죠. 법원이 제공할 수 없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탐정이 아닌 고도로 효율적인 범죄자, 즉 강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밀버턴의 집에 잠입한 건 홈즈와 왓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그들은 또 다른 복수자가 밀버턴을 처단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과거 밀버턴에 의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던 바로 그 희생자가 법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집행하러 온 것이었죠. 살인자가 도망쳤지만 홈즈는 쫓지 않아요. 대신 그는 자신의 원래 임무를 완수합니다. 밀버턴이 무기로 사용했던 그 모든 비밀 편지들을 벽난로에 던져 넣어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의 진짜 우선순위는 결코 밀버턴이라는 한 남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고통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큰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홈즈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어두운 비밀 앞에서 셜록 홈즈는 과연 어떤 정의를 선택했을까요? 이제 각 사건에서 그가 내린 서로 다른 심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홈즈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유연한지, 때로는 얼마나 과감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진실을 밝히되 처벌은 당사자인 공작의 손에 맡기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완벽한 덫을 놓아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하지만 마지막 밀버턴 사건에서는요, 스스로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넘어서 버립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셜록 홈즈에게 정의란 딱딱한 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높은 도덕적 원칙이라는 것을요. 그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충성심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정의,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귀환,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셜록 홈즈라는 인물이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또 복합적인 인물인지 그 진면목을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건 왓슨 박사가 직접 한 말이죠. 홈즈가 돌아오고 나서 맡았던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대한 기록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까 왓슨조차 막막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의 고민을 좀 덜어줄까 합니다. 홈즈의 복잡한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엄선된 세 가지 사건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홈즈가 평생 마주쳤던 범죄자들 중에서 단연코 최악이라고 손꼽는 그런 악당입니다. 이름은 찰스 어거스터스 밀버턴. 이자 때문에 홈즈는 결국 스스로 법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홈즈가 밀버턴이라는 인물에게 느끼는 감정은요, 정말 본능적인 혐오감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왜 동물원에서 뱀 같은 걸 보면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뭔가 끈적끈적하고 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반감,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홈즈에게 단순한 두뇌 게임이나 추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도덕적 성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악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그의 직업은 협박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편지나 과오를 손에 넣어서 그걸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의 사업 전체가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법에 호소할 생각조차 못하죠. 홈즈는 이런 밀버턴을 가리켜서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고문하는 사악한 거미라고 부르면서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에바 블랙웰 부인의 의뢰였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 밀버턴이 접근해서 과거의 연애 편지를 빌미로 무려 7,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거죠. 이걸 주지 않으면 결혼을 완전히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요. 홈즈가 직접 나서서 밀버턴과 협상을 시도하지만 이 남자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서재에 있는 다른 협박 증거물들을 자랑하듯이 늘어놓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면 저 기부인의 결혼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고작 다이아몬드 몇 개 값이 아까워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 다른 유력 가문의 약혼을 파기시켰는지 의기영량하게 떠벌리면서 홈즈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홈즈는 깨닫습니다. 법으로는 이 악마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걸요. 그러자 홈즈는 정말이지 경악할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왓슨, 오늘 밤 밀버턴의 집을 털 작정이야.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왓슨이 옆에서 기겁을 하죠. 체포될 위험, 실패할 경우에 불명예 모든 걸 경고하지만 홈즈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할 거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홈즈는 이미 이 불법적인 계획을 위해서 완벽한 전문가용 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주 최신식 강도 장비가 든 가방을 왓슨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은 탐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굉장히 유능한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리고 그날 밤 홈즈와 왓슨은 정말 도둑처럼 밀버턴의 집에 잠입합니다. 그의 서재에 들어가서 마침내 문제의 금고를 여는 데 성공하죠. 이제 편지를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밀버턴이 서재로 돌아옵니다. 홈즈와 왓슨은 황급히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던져서 숨을 죽이죠.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이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밀버턴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습니다. 처음엔 편지를 팔러 온 하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녀는 밀버턴의 협박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과거의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밀버턴은 그런 그녀를 비웃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미소가 번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리볼버를 꺼내 밀버턴을 향해 망설임 없이 총을 발사합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모두 박히고 밀버턴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는 심지어 그의 얼굴을 구둣발로 힘껏 지지시키고는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홈즈와 왓슨은 이 모든 처형의 과정을 숨어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홈즈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합니다. 살인사건을 목격했으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금고로 달려가 그 안에 있던 모든 협박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서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뻔했던 악의 증거들을 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명백히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즉 사후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홈즈는 더 큰 정의를 위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죠. 그는 왓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갈 가치는 충분히 있는 일이었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요. 이번에는 아주 사소하고 기괴해 보이는 기물 파손 사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홈즈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꿰뚫어 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건은 아주 이상하게 시작됩니다. 런던 곳곳에서 누군가가 나폴레옹 석고 흉상만 골라서 부수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처음엔 그냥 훌리건의 소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져요. 네 번째 흉상이 깨진 현장에서는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이걸 보고 나폴레옹에게 원한이 있는 미친 사람의 짓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고개를 젓죠. 그는 이 무질서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체계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단언하죠. 이건 광인의 소행이 아니네.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야. 홈즈는 곧장 흉상을 만든 제조 공장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죠. 살해된 남자가 알고 보니 악명 높은 마피아 조직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배포라는 전과자 직원이 바로 그 흉상들이 만들어진 직후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체포됐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홈즈의 전매 특허, 귀납적 추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사실들을 하나로 꿰어서 레스트레이드에게 설명하죠. 들어보세요. 깨진 흉상들은 모두 똑같은 틀에서 나온 6개 한 묶음이었네. 범인 배포는 무언가 아주 귀중한 것을 훔쳤고 경찰에 쫓기자 그걸 아직 굳지 않은 석고 흉상 안에 숨겼던 거야. 그런데 물건을 숨기자마자 다른 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갔지.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자신이 숨겨둔 물건을 되찾기 위해 6개의 흉상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부수고 있는 걸세. 정말 완벽한 논리 아닙니까? 이제 남은 흉상은 단 2개입니다. 범인 배포는 아직 공장에 다니는 사촌을 통해서 마지막 2 흉상의 구매자 정보를 알아냈을 게 뻔하죠. 홈즈는 다음 목표가 런던 서쪽 치즈윅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집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레스트레이드에게 그곳에서 함께 잠복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홈즈의 추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배포는 어김없이 나타나 5번째 흉상을 부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흉상 안에도 보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흉상은 단 하나. 홈즈는 그 마지막 흉상을 주인에게서 직접 사들여서 이 기나긴 추적의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 베이커가 221번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이커가에서 홈즈는 왓슨과 레스트레이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나폴레옹 흉상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대구르르 흘러나온 것,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가 직접 도난 사건을 의뢰받았던 바로 그 물건, 전설적인 보르지아 가문의 흑진주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던 무작위적인 기물 파손 행위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를 찾기 위한 한 도둑의 필사적인 추적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혼돈 속에서 홈즈는 오직 논리의 힘만으로 완벽한 질서를 찾아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나 거대한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학문적 명예가 걸린 아주 조용한 지적 퍼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홈즈의 현미경 같은 과학적 관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인트루크 대학의 힐튼 소임스 교수가 홈즈를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학금 시험의 시험지를 누군가 훔쳐본 것 같다는 거죠. 교수가 잠깐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뒀던 시험지 뭉치가 흐트러져 있고 심지어 문에는 자기가 뽑아두고 나갔던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범인은 아마도 같은 층 계단을 사용하는 3명의 학생 중 1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자, 여기 용의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인도인 유학생, 머리는 비상하지만 제멋대로인 문제아,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모범생. 수임스 교수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맥라렌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홈즈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죠. 어떤 이론을 세우기 전에 먼저 현장에 남은 물리적 증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임스 교수는 개섭해서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동기에만 집착하지만 홈즈의 눈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연필 부스러기, 책상 위에 묻은 톱밥 같은 검은 찰흙 자국, 그리고 책상 표면에 난 미세한 흠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교수 눈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홈즈에게는 이 사소한 흔적들이야말로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증거 조사를 마친 홈즈는 소임스 교수에게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학생의 정확한 키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뜬금없죠?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은 한 수였습니다. 홈즈는 이미 현장의 증거들을 분석해서 범인의 신체적 특징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홈즈의 추리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범인은 키가 큰 운동선수 길크리스트였죠. 그는 그날 오후 멀리뛰기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로 교수 책상 위에 시험지를 발견한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방에 들어가 서력을 베끼던 중 하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책상에 흠집을 냈고 운동화에 묻어있던 멀리뛰기장의 검은 찰흙을 책상 위에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홈즈가 그를 찾아가 추궁하기도 전에 길크리스트는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멀리 로디지아 경찰직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한순간의 실수로 더럽혀진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그를 발견했던 하임 베니스터가 과거 그의 아버지를 모셨던 인연으로 그를 덮어주면서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충고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법과 정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홈즈가 내렸던 선택들을 통해 그가 어떤 원칙을 가진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홈즈라는 탐정의 놀라운 유연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단 하나의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 범죄가 가진 독특한 도덕적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과 수사 방법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밀버턴 사건에서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도이자 살인사건의 종범이 되는 것을 택했죠. 반면 6개의 나폴레옹상 사건에서는 법의 가장 뛰어난 대리인이 되어 범인을 체포하고 도난당한 재산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새 학생 사건에서는 법정보다는 한 젊은이의 양심에 호소해서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죠.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과연 셜록 홈즈는 탐정일까요?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자경단원일까요? 혹은 그 둘을 넘어선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의 궁극적인 충성은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법체계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개인적인 정의감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바로 그 복잡함과 모호함이야말로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를 거의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원히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셜록 홈즈의 세계 하면 보통 날카로운 추리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말이죠. 법의 조울이 항상 정의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법의 칼날이 닿지 않는 곳, 아니 어쩌면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진짜 정의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법의 경계선에 서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홈즈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가 탐정의 돋보기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도덕적 심판자로서 고뇌하는 두 가지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홈즈의 이 말, 참 자신감이 넘치죠? 동시에 그가 이미 인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뇌, 동기, 두려움, 그리고 사랑까지 파악하는 거죠. 그의 이런 비범한 통찰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무대는 바로 고요할 시골 저택 에비그레인지에서 벌어진 한 비극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고요한 시골 저택, 에비그레인지에서 울려 퍼진 비명과 함께였습니다. 피해자는 유스터스 브래컨스톨경. 지역사회에서는 돈 많기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 폭력성으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한마디로 폭군이었죠. 그런 그가 자신의 식당에서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현장은 단순 강도살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어색했어요. 마치 잘 꾸며진 연극 무대 같았달까요? 충격과 슬픔에 빠진 브래컨스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창문으로 침입한 3인조, 강도, 폭력적인 남편의 저항,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논리정연해서 당시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악명 높은 랜들 강도단의 소행이라는 결론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적어도 홈스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홈즈의 예리한 눈에는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연출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상황.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증언의 장막 뒤에 숨겨진 사소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허점들을 발견하고요.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향해 의심의 돋보기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홈즈가 이 견고해 보이는 증언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경찰도, 왓슨도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 강도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질문들은 사건의 본질을 향한 아주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프로 강도들이 왜 이렇게 어설프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했을까요? 홈즈가 던진 이 의문점들은 전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진짜 강도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라면 훨씬 조용하고 더 효용적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바로 그 잘려나간 종줄입니다. 그냥 의자 밟고 올라가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높이거든요. 이건 범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홈즈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잘려나간 종줄의 흔적만 보고도 범인이 칼로 싹둑 자른 게 아니라 맨몸으로 기어올라서 매달리는 바람에 줄이 닳아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간파해내요. 그리고 이런 비범한 신체 능력을 가진 인물은 바로 선원일 거라고 단정하죠. 이 놀라운 추론 하나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항로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 선언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홈즈는 곧장 브레컨스톨 부인의 최근 행적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알아내죠. 그녀가 최근 호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다는 사실을요. 그 배에는 당연히 수많은 선원들이 있었을 거고요. 홈즈는 그 중에서도 부인과 사랑에 빠졌던 1등 항해사 잭 크로커라는 인물을 정확히 특정해냅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한 여인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홈즈는 용의자인 크로커 선장을 경찰서가 아닌 자신의 보금자리 221B 베이커가로 부릅니다. 이건 체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듣고 법의 이름이 아닌 양심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그의 안락한 서재가 이제 이 사건의 유일한 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홈즈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이미 공식적인 법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홈즈 앞에서 크로커 선장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손에 매일같이 고통받는 브레큰스톨 부인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켜봐왔다고 말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다는 굳은 확신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법 앞에 살인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실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크로커는 브레켄스톨 부인을 몰래 만났고 이걸 발견한 남편이 그녀를 잔혹하게 폭행하자 그녀를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했던 거죠. 강도극은 사랑하는 여인을 사회적 파멸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거짓말이었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비극적인 사랑과 끔찍한 가정폭력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크로커의 고백은 이제 사건의 진실을 넘어서 홈즈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은 명백히 크로커를 살인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의 행동이 어쩌면 브레컨스톨 부인이 맞아 죽는 더 끔찍한 비극을 막은 정의는 아니었을까요? 법의 냉정한 잣대와 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연민 사이에서 홈즈는 이제 탐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홈즈는 법률체계 전체를 자신의 서재 안으로 가져와요. 스스로 판사의 망치를 쥐고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 이야기의 도덕적 나침반인 왓슨을 배심원석에 앉히죠. 크로커 선장의 운명은 이제 공식적인 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상징하는 홈즈와 평범한 인간의 양심을 상징하는 왓슨, 이 두 사람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왓슨은 망설임 없이 무죄를 선언합니다. 홈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크로커 선장을 풀어주죠. 그는 진실을 덮고 법이 다른 희생자를 찾거나 혹은 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법의 조문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하고도 위험한 선언을 한 것이죠. 자,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했던 홈즈의 도덕적 저울은 이제 한 국가, 나아가 유럽 대륙 전체의 운명을 재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명예를 구하는 걸 넘어서 이제 수백만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 선 거죠. 왓슨이 홈즈의 경력 중 가장 중대했다고 기록한 두 번째 얼룩 사건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남자, 그러니까 총리와 장관이 베이커 가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대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외국 군주가 경솔하게 쓴 편지가 장관의 개인 서류함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 편지 한 통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유럽의 평화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단 엿새. 이 안의 편지를 되찾지 못하면 이 편지를 빌미로 외교 관계는 파탄나고 동맹은 무너지면서 유럽 대륙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유럽의 평화라는 시한폭탄의 추침이 똑딱거리기 시작한 거죠.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시간과의 싸움이 된 겁니다. 이처럼 국가적 기밀을 그것도 최고위층으로부터 흔적도 없이 훔쳐낼 수 있는 인물은 세상에 많지 않겠죠. 홈스는 자신의 방대한 지식과 유럽 암흑가에 대한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용의자를 유럽의 그림자 세계를 주무르는 국제 스파이, 오버스타인, 라 로시에르, 그리고 에드와르도 루카스 이렇게 단 3명으로 압축합니다. 조사가 막 시작되려는 바로 그 찰나, 왓슨이 아침 신문을 읽다가 던진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에두아르도 루카스가 어젯밤 자택에서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욱 깊은 미궁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홈즈는 이 두 사건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합니다. 사라진 편지, 그리고 살해당한 스파이. 그는 에두아르도 루카스의 죽음 속에 유럽의 운명을 구할 유일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고 두 미스터리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엮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좀 혼란스럽기만 해요.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고 용의자는 이중 생활을 해왔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홈즈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바로 두 번째 핏자국이라는 아주 기묘한 단서였습니다. 양탄자 위에도 핏자국이 있는데 왜 그 밑에 마룻바닥에도 똑같은 자리에 핏자국이 있는 걸까요? 이 비논리적인 현상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이 딱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아름답지만 극도의 불안에 떠는 힐다 부인이 베이커가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홈즈에게 사라진 편지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지만 정작 그 이유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요. 그녀의 등장은 사건의 또 다른 미스터리의 층을 더합니다. 여기서 홈즈의 추리가 정말 정점에 달합니다. 그는 먼저 순경에게서 현장을 봤던 한 여인이 기절했다는 사소한 정보를 듣고 그 여인이 바로 조금 전 자신을 찾아왔던 힐다 부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둘째, 그녀가 왜 하필 바닥에 핏자국을 보고 기절했을까? 그건 바로 루카스가 공격당하는 그 순간 편지를 숨기기 위해 양탄자를 들쳤기 때문이죠. 셋째, 따라서 살인범인 루카스의 아내는 편지의 존재를 몰랐고 살인을 목격한 힐다 부인이 나중에 돌아와 편지를 가져갔다는 완벽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죠. 홈즈의 날카로운 추리 앞에서 힐다 부인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루카스가 그녀의 과거 경솔한 편지를 이용해서 국가 기밀 문서를 훔쳐오도록 협박했던 거예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집에 갔지만 바로 그 순간 복수심에 불타는 루카스의 아내가 들이닥쳐 그를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의 목격자가 되고 만 거죠.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본능적으로 국가 문서를 챙겨서 달아났던 겁니다. 자, 이제 홈즈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문서를 되찾아서 국가를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인생이 파멸하는 것을 막아야 하죠. 법대로라면 그녀는 국가 기밀 유출의 공범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정의일까요? 그의 마지막 임무는 단순히 문서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현명하고도 섬세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홈즈의 해결책은 정말 놀랍도록 우아하고 기지가 넘칩니다. 그는 힐다 부인의 집에서 편지를 찾아낸 뒤에 아무도 모르게 원래 있던 그녀 남편의 서류함에 다시 넣어둬요. 결국 장관은 편지가 잠시 엉뚱한 곳에 있었을 뿐이라고 믿게 되죠. 이 조용한 기지 하나로 홈즈는 한 가정의 명예와 유럽의 평화를 동시에 지켜냅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진실을 현명하게 관리한 것이죠.
왓슨의 기록에 따르면 국가의 운명을 구하니 거대한 사건은 홈즈의 파란만장한 탐정 경력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복잡한 런던의 범죄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서식스 다운스에서 양봉을 연구하는 평온한 삶을 선택하게 돼요. 어쩌면 그는 법과 정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해야 했던 그 삶의 무게를 이제 좀 내려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살해한 선원을 풀어주고 국가기밀을 훔친 여인을 감싸준 홈즈. 그의 선택은 과연 정당했을까요? 법이 현실의 모든 비극을 구원하지 못할 때 우리 개인은 어디에서 정의를 찾아야 할까요? 셜록 홈즈가 남긴 이 질문은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